네, 대한민국의 출생아 수 12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죠. 이처럼 저출산의 늪에서 조금씩 벗어나고는 있지만은요. 하지만 아직도 우리 고령화 속도, 고령화 문제는 심각합니다. 특히 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해서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생산 연령 인구 급감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고 합니다. 해법은 뭔지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죠. 양준석 카톨릭대 경제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가운 소식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계청의 6월 통계 발표가 나왔습니다. 인구 동향. 6월 출생아 수가 19,953명. 작년 1년 6월 전보다 9.4%나 증가를 했는데 요즘 실은 아이 울음소리 많이 들린다 얘기 막 보도됐잖아요. 사실이네요. 반가운 소식입니다. 6월 기준으로는 뭐 증가폭이 역대 최대고요. 반가운 결과진 하지만은 네. 그렇지만 합계 출산율은 아직도 0.76입니다. 네. 우리 인구를 유지해야 되려면 합계 출산율 우리나라의 뭐 평균적인 그 여성이 그 평생에 네. 낳는 애 숫자를 좀 환산한 가중 평균 숫자인데 요게 2.1이 돼야지 그 인구가 지금 현재로 유지되는데 아직까지 0.7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게 반가운 추세긴 하고 요게 계속 이어져야지만 그래야지 우리가 좀 그 이런 늪을 좀 헤쳐나갈 수 있는데요. 그래도 일단 이제 나야 또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 요게 그 내려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죠. 그럼요. 예. 그런데 그 세계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0.7대로 지금 합계 출산율이 되는 나라는 뭐 우리나라하고 그다음에 요건 나라라고 하긴 좀 어렵지만은 마카오하고 홍콩입니다. 그 다음에는 0.9대가 좀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0.99나 한 1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나라가 좀 상당히 좀 그 출산율이 좀 부족하다고 할까요? 그런 상태지만은 그래도 좀 높아진다는 것은 반갑게 받아들여야죠. 네. 우리 양준석 교수께서 이제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우리가 또 너무나 이거 반가워가지고 다 해결됐나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할까봐 아직까지 우리의 합계 출산율은 0.76명 가야 할 길이 멀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야 할 길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초고령 사회에 우리가 공식 진입을 했지 않습니까? 게다가 점점 더 이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서 세계적으로 가장 또 최고 수준까지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로 지금 심각하다고 볼 수 있나요? 예, 지금 노령화 지수라는 지수를 많이 씁니다. 이것은 65세 인구 이상 인구하고 0세에서부터 14세 인구 수를 좀 비교하는 건데요. 우리나라 1960년대에는 그 어린이 한 명당 65세 이상 인구가 한 6.9명이었습니다. 요게 2010년에는 67.2로 거의 10배 늘었고 그다음에 2024년에는 181대 1이랬어요. 그다음에 지금 그 2026년 되면은 222.7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그래가지고선 이게 얼만큼 무섭게 올라가고 있는지를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OECD의 2023년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나라하고 계산하는 방법이 좀 약간 틀린데 그렇지만은 2023년 기준으로 본다면 이게 167.1로 세계 5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위가 그 계속 올라가는 속도가 그 제일 빠르다고 또 언급이 됐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더 선호하는 그 통계는 생산 연령 인구 대 노령 인구입니다. 여기서 생산 연령 인구를 보통 때는 65세로 계산하지만 우리나라는 은퇴 그 연령이 약간 좀 빠르기 때문에 15세에서 60세까지 계산한다면은 60세로요. 예, 60세로요. 그리고 노령 인구는 60세 이상으로 계산한다면은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숫자는 2.16대 1입니다. 그러니까 노령 한 분마다 그 일할 나이의 사람들이 한 2명 있다는 거죠. 그게 2047년에 1대 1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 노령 그 어르신한테 10,000원을 드리려면은 지금은 뭐 2.48대 1이니까 뭐 한 4,000원 정도씩 모아가지고선 어르신한테 10,000원을 드리면 되는데 생산 연령 인구가요. 그런데 그 만약 이게 1대 1이 된다면은 그러면은 어르신한테 10,000원을 드리려면은
젊은이들 일하는 젊은이들한테서 10,000원을 가져가야죠. 요게 2047년입니다. 네. 만약 요게 우리가 그 65년으로 그 다른 나라들하고 비슷하게 조절을 한다면은 그러면 요게 2055년으로 한 10년 벌게 됩니다. 그나마. 예. 예. 그렇지만은 하여튼 우리가 요렇게 노령 인구가 많아가지고선 진짜 그 부담이 될 수 있는 세대가 사회가 벌써 지금 어느 정도 돼 왔고 요게 극심해질 거다. 다음 한 10년 내지 20년 동안 네. 요걸 좀 보여주는 통계라고 봅니다. 네. 이 우리나라의 저출생 또 고령화 문제를 우리도 걱정하지만 오히려 외국에서 또 다른 이 해외 기관에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요. 특히 생산 인구, 생산 연령 인구의 이 급감에 대해서는 OECD도 걱정을 좀 했는데 뭐 전반적인 이 저출산 추세 때문에 세계 전체가 좀 이런 추세이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한국이 가장 큰 걱정이다. 이 생산 연령 인구가 가장 빨리 줄어든다. 어느 정도 통계길래 OECD가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콕 집어서 걱정을 하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뭐 노령화 지수가 올라가는 순위가 세계 최고입니다. 네, 속도가요. 네. 그런데 또 OECD에서 걱정하는 것은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그 출산율이 감소되고 있다. 선진국은 지금 아까 얘기했던 인구 유지 출산율 2.1 넘는 국가가 뭐 거의 없습니다. 선진국이라고 부를지 건 조금 애매하지만 터키, OECD 내에서는 이스라엘 그리고 그 다음에 터키하고 멕시코가 2.0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통계를 보이고 있고 나머지 국가들은 다 함명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한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인구 폭발로 걱정했는데 이 인구 폭발이 주로 이제 개도국에서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데 개도국의 출산율도 지금 줄고 있죠. 네. 그래가지고선 아까 조금 말씀드렸지만은 중국도 지금 합계 출산율은 1위입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인구가 전체적으로 주는 게 우리가 70년대, 80년대, 뭐 2000년대까지 좀 걱정했던 인구 폭발 차원에서는 좋다고 볼 수가 있지만 그렇게 되니까 또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선 지금 OECD나 UN에서는 이게 좀 어떤 면에서는 뒤통수 맞은 거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염려를 하고 있고 뭐 일본 그 중에서 우리 한국이 가장 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OECD는요. 네. 예. 네. 그래가지고선 뭐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느냐 그게 우리나라에서만 중요한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에서 중요하게 된 거죠. 경제 성장률도 휘청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일할 인구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미래 그 성장률을 추산할 때 네. 우리가 보는 세 요소가 그 노동 성장률 그리고 자본 성장률 그러니까 투자가 되겠죠. 네. 그다음에 생산성 증가율입니다. 효율. 예. 그런데 지금 그 노동 증가율은 지금 거의 뭐 0으로 떨어졌고 지금 이제 마이너스로 전환될 시기에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자본 증가율 투자도 그 지난 한 20년 동안에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생산성 증가율도 역시 크게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선 우리 잠재 성장률을 보면은 지금 한 1.8%밖에 안 되죠. 그리고 계속 다음 30년 동안 떨어질 걸로 추산돼 있기 때문에 인구는 뭐 정해졌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갑자기 그 투자나 그 생산성 증가율이 늘지 않으면은 한 2050년대 정도 가면은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성장률이 0%가 됩니다. 네. 실제로 현재 우리 산업계에서는 인력 부족 이야기를 하는데 숙련공이 부족하다를 차원을 떠나서 아예 지금 구하기 자체가 힘든 거죠. 인력 자체를요. 어느 정도입니까? 예. 그렇게 해서 뭐 그 2030년대에는 제조업에서 이런 그 노동자 부족이 가장 심할 걸로 예상되는데요. 한 25만 명 부족할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예. 사회복지업도 한 22만 명 부족할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그래도 좀 그 로봇 활용하고 우리나라가 로봇 활용이 지금 현재 세계 최고입니다. 뭐 키오스크 이런 것까지 보면. 포함해서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뭐 로봇 활용 자동화 AI 때문에 좀 그 이런 그 노동난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좀 그런 그 희망도 있긴 하지만은 하여튼 일단 보면은 그 제조업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노동자가 계속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래서 좀 많이 나온 해법들이 이제 외국인 노동자 유입 이야기도 많이 나와 있고 또 여성 근로자, 여성 취업의 또 확대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정년을 또 늘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해법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는 좀 어떤 것들 좀 제안하고 싶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가장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정년 연장이라고 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1960년 60세에 은퇴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우리 그 노인 인구와 일하는 인구가 1대1이 되는 게 뭐 2045년인데 그런데 이걸 65세로 연장시키면은 이게 완전히 막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10년을 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연금 개혁이나 지금 바로 전에 재정 얘기도 했는데 그 재정 차원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예. 그런데 그걸 이렇게 그 정년을 늘리려면은 우리나라 뭐 임금 제도, 노동 제도 이런 것들을 다 개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게 필수적이긴 하지만은 그게 가능할까? 이게 좀 염려되긴 하지만은 그게 가장 처음으로 해야 될 조치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그 규제 개혁 같은 걸 통해 가지고선 이런 노령층이 좀 더 다양한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은 뭐 규제나 아니면은 문화 선입견이나 이런 이유 때문에 그 노령층이 좀 좋은 직장 갖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변화도 지금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는 그 우리가 아무리 그 노령층을 일하게 좀 도와드린다고 해도 그 규제를 풀어드린다고 해도 그래도 근본적으로는 인구가 한정돼 있으니까 상당수의 노동력 이민이나 유입을 외국 노동자들의 유입을 피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래가지고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우리나라를 좀 더 외국인들한테 매력적일수록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좀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작년 11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외국인이 200만 명을 돌파를 했고요. 아마 이제 업종별로 가 보면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 많이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이 해법들 또 어떤 식으로 우리가 풀어가야 될까요? 예, 지금은 주로 이제 해외 노동자들이 이제 우리나라 중소기업, 좀 작은 그 제조업들에 그 많이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건설 쪽에 주로 또 그렇죠. 많죠. 네.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그 이분들에 대해서 대우가 어떠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인구 감소 문제가 이젠 더 이상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의 문제가 됐는데 그렇다면은 이 노동자가 나는 해외에 가서 그 외국 노동자가 내가 해외에 가서 노동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뭐 일본에 갈 수도 있고 한국에 갈 수도 있고 미국에 갈 수도 있고 그런데 뭐 미국은 지금 당장은 좀 어렵지만 네. 그렇지만은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매력적인 게 있느냐? 예. 그리고 또 아까 또 이제 그 R&D에 대해서 또 외국인 기술 외국인들을 또 유입해야 된다고 네, 인재죠. 말씀하셨는데요. 네. 예. 그런데 여기서도 역시 우리나라가 그렇게 매력적이 될 수가 있느냐? 아직까지 대도시를 떠나면은 그러면은 그 외국인들이 그 언어 같은 것도 어렵고 그리고 자기 홈 문화에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 우리나라가 뭐 외국에 가면 언제든지 한국 식당 같은 거 찾죠. 네네. 그런 식으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 또 자기네들 외국 식당 좀 찾아보고 싶은데 그런 건 뭐 대도시 외에는 없으니까. 그리고 또 오히려 비도시권에는 좀 이제 하도 오랫동안 우리나라 인구 감소 때문에 뭐 다민족 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낫다고 하지만은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상당수의 한국인들은 외국인 문화를 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좀 꺼리게 보시니까 예.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우리나라가 어떤 면에서는 노동자들이 시급하고 외국 노동자들이 그래서 우리나라에 많이 오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전 세계 차원으로 지금 그 고령화가 진행되고 노동자의 숫자가 줄어든다면 그 나라의 노동자 숫자가 줄어든다면은 이 외국 분들이 다른 나라에 갈 초이스가 더 많아진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계속 이런 외국 노동자 분들을 그 우리나라에 유입시키려면은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외국 노동자들을 대우하는 태도나 그 어떤 분위기를 좀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의 대부분은 제조업, 건설업, 농업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인재 차원이죠. 예, 하이엔드의 산업에 투입되는 그런 외국인 노동자도 필요할 것 같고
자, 그래서 아예 대학생들, 그러니까 외국인 유학생부터 좀 정책을 연계를 해서 산업 인력 투입까지를 짜야 된다. 또 이런 얘기도 함께 나오고 있고요. 우리 교수님도 이제 학계에 계시니까 이런 제언도 좀 궁금하고 일각에서는 근데 우리 청년들도 취업이 또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왜 외국인 유학생들을 이렇게 먼저 또 배려하냐. 또 이런 반론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아예 대학생부터 외국인 유학생부터 산업 연계를 해야 된다. 이런 해법에 대해서는요. 그 두 가지 문제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직장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은 그 좋은 직장이 아직까지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게 끝에 가서는 우리 그 노동시장,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정직성하고 이중 구조하고 관련이 돼 있는데 노동개혁을 예. 또 하네요. 예, 그러니까 고용시장 노동 개혁. 개혁이 예. 이제 있어야지만 이제 젊은 분들이 직장 구하기가 좀 더 쉬워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고지식의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을 우리가 이제 끌어들여야 되는데 예.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분들은 세계 많은 국가에 갈 수가 있습니다. 네. 미국에 갈 수도 있고 유럽에 갈 수도 있고 다 이런 그 지식 높은 뭐 과학자들, 엔지니어들은 다 지금 희귀 자산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분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아까 네. 좀 전 시간에도 그런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상당히 중요해질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이런 그 지식 노동자들이 밖으로 나갈 수가 있고 요거는 외국 그 노동자들을 우리나라에 유입시킬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고기술 노동자들도 외국에 갈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오히려 뺏길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선 이런 그 개혁이 지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수준 높은 아까 그런 인재들을 보면 뭐 외국에서는 연봉 뭐 500억, 800억, 1000억인데 우리가 또 그걸 주고 데리고 올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런데 그런 노동자들, 그 연구자들을 본다면은 그래도 그 월급을 아주 적게 받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월급을 좀 덜 받아도 내가 자유롭고 뭐 행정, 뭐 서류 같은 다른 것도 또 있고, 유인책이 있다. 예, 유인책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그것도 잘 못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예 좀 생각의 전환, 발상을 좀 해보자.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렇게 또 해법이 안 된다면 로봇이라든가 피지컬 AI라고 하죠. 우리만의 디지털 상황으로 이 생산 연령 인구 부족들을 좀 해결하면 어떨까? 어떻습니까? 이게 또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는 반면에 지금 발전 속도로 보면 충분히 지금 노동력 부족을 대체할 수 있다는 의견도 함께 나오거든요. 지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시간이 오히려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게 부족하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뭐 기술이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법이나 규제가 문제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선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우리가 필요한 그 노동력은 계속 지금 증가할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AI를 대체하던 로봇으로 대체하던 외국인으로 대체하던 그런 조치가 필요할 건데 그런 조치는 우리가 자유화시키면은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 AI가 많이 개발되거나 로봇을 많이 활용하거나 그렇지 않은 외국인들을 많이 들여오는 그런 것은 다양한 해법이죠. 예, 다양한 해법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당장 본다면은 그러면 그런 자산들이 다 지금 있으니까요. 규제를 풀어라. 그렇죠. 그러니까 법하고 규제를 풀어가지고선 이것을 동원시킬 수 있게 그 융통성을 줘야지만 이게 가능한데 우리나라에서 법이나 규제를 바꾸려면은 이게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명 종합 패키지 해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저출산 또 고령화, 생산 가능 연령 부족들 이거를 좀 한꺼번에 패키지로 푸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인구가 아니라 전반적인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 교육까지 연계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과제들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규제 개혁에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른 조치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돈은 빠르게 풀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네. 규제나 법은 풀려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좀 지난 한 10년, 20년 경제 본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규제 개혁서부터 시작을 하고 법의 개선서부터 시작을 해야지만 그래야지 이걸 빨리 시작해야지만 우리가 돈을 풀었을 때 이게 낭비가 되지 않을 수가 있죠. 규제 개혁이 먼저다. 예. 예. 자 종합 패키지로서의 앞으로의 숙제 또 어떻게 푸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도움 말씀에 양준석 카톨릭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